이번 시간에는 1장의 기계겸비 기본이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각 단원을 이제 마치게 되면 예상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1회서부터 19회까지 기출문제가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의 내용은 어떻게 제가 진행할 것이냐 하면은 예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출제 비중이 높았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그 예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1회서부터 19회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기계겸비 기본이론 문제풀이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기계겸비 기본이론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뭐 전기, 전자, 전류, 전압, 저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배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자, 14번서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지기의 출력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일반 릴레이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릴레이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릴레이는 접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 C 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 접점인 경우에는 방제 감지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자 감지기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려 있고 동작 시에는 감지되는 이러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B 접점하고 C 접점인 경우는 바로 방범용 감지기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동작 시에는 감지가 되니까 열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방범용 감지기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접점이 B 접점과 C 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문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동작 접점이 보통 C, 이 NC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커먼 단자라고 하고 NC를 이걸 이제 노멀 크로우즈라고 하죠. 노멀 크로우즈. 그 다음에 이제 NO 단자라고 하는 것을 노멀 오픈 단자라고 하죠. 노멀 오픈. 그래서 노멀 크로즈라는 것은 평상시에 닫혀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멀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릴레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전자석이 되어 아마추어를 가동하고 접점을 동작시키는 원리다.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므로 기계적, 정기적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릴레이 구조는 코일과 철심, 아마추어, 접점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므로 기계적, 정기적인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는 뭐냐면 기계적인 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이 기계식 릴레이인 경우가 과연 반영구적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식 릴레이인 경우에는 대략 한 50만 회 정도 적지 않은 숫자죠. 50만 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수명이 대략 50만 회 정도입니다. 정기적 수명이 대략 한 50만 회 정도.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경우는 대략 한 1000만 회 정도라고 하죠. 따라서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제 릴레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경우는 대략 한 50만 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경우는 대략 한 1000만 회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요는 뭡니까? 요점은 반영구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17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을 보시게 되면 무전압 접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내용은 자, 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전압 접점에 대해서 정한 겁니다. 무전압 접점. 묻고자 하는 것이죠. 설명 중에 맞는 내용. A 접점은 평상시는 닫혀 있고 동작시는 열리는 NC 접점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 접점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평상시 열려 있죠. 평상시에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동작시는요. 동작시는 닫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A 접점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노멀 오픈 방제용 감지기 대표적인 것이 화재 감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접점은 평상시는 열려 있고 동작시는 닫히는 NO 접점이다. 이거 반대로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 접점인 경우는 이렇죠. 평상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노멀 크로즈 접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 접점은 노멀 크로즈와 CO 이게 좀 아마 CO가 아니라 아마 NO가 되겠죠. 아니면 커먼 단자 C라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환 접점이다. C 접점은 평상시는 NC에 노멀 크로즈 단자죠. 동작시는 노멀 오픈에 붙는 전환의 접점이다. 자, 이 C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C 접점인 경우에는 이런 게 오죠. 그래서 평상시는 노멀 오픈이죠. 노멀 크로즈죠. 노멀 크로즈. 그 다음에 동작시는 노멀 오픈 단자죠. 오픈 단자 붙는 경우인데 자, 이것이 이제 커먼 단자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노멀 크로즈 단자에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는 얘기죠? 노멀 오픈 단자에 붙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커먼 단자하고 평상시에는 노멀 크로즈 단자에 그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되면 노멀 오픈 단자에 붙는 형태가 바로 무슨 접점이죠? C 접점입니다. C 접점. C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게이트명은 무엇인가? 자, 이 논리 게이트와 관련한 부분은 거의 사실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9회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1에서부터 19회까지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출제 경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19회에서 바로 이 논리 게이트에 대한 문제가 처음 이제 출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게이트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그래서 입력, 그 다음에 출력. 그래서 입력이 A, B라고 하고 출력을 Y라고 정했을 때 0, 0, 0 요것도 좀 교작을 해서 0, 1, 0, 0, 1, 1이죠. 여기서는 논리표가 1, 1, 0, 1 하나 하나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 논리 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게이트죠? 무슨 게이트입니까? 이것이 오화 게이트라는 것이죠. 오화 게이트. 그래서 이 오화 결선이라고 하면은 실무에서 오화 결선이라는 건 뭐예요? 감지기 둘 중에 하나가 동작이 되면 감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0, 0, 0, 1, 1, 0, 1, 1일 때 0, 0, 0, 1인 경우가 바로 엔드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인 경우에는 엔드 결선이라고 해서 감지기 두 개가 동시에 감지가 되어야 동작이 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소동물에 의해서 외곽에는 적외선 감지가 자꾸만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새도 있을 수 있고 거기로 고양이가 지나간다든지 뭐 개가 지나간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쥐가 움직인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감지기 5개형 적외선 감지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렇게 2단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이것을 엔드 결선을 해놓게 되면 두 개의 5개형 적외선 감지가 동시에 감지가 되면 그러니까 동작이 되어야 감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이 바로 AND 결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OR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 게이트와 관련한 부분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번을 보시게 되면 외부 신호에 의해서 릴레이가 동작하며 외부 신호가 없어도 릴레이 자신의 접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동작 회로를 만드는 회로는 무엇인가? 자, 외부 신호에 의해서 릴레이가 동작한답니다. 릴레이가. 그리고 외부 신호가 없어도 릴레이 자신의 접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동작 회로를 만드는 회로는 무엇인가? 접점 증폭 회로, 자기 유지 회로, 온 지연 타이머 회로, 오프 지연 타이머 회로. 이것을 무슨 회로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회로라고 합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자기 유지 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번 유형의 형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의 저항병렬 회로에 DC 전압 12V를 가하게 되면 R2에 흐르는 전류 I2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그랬을 때 공식을 대입하고 숫자를 그대로 적용만 하게 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회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기전력 E는 12V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전류 I 값은 그리고 여기 I1이 흐르고 여기 I2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을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R1이 3오음이고 그 다음에 R2는 6오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려는 것이죠? 자, 이때 전류 I2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뭐죠? I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R1 플러스 R2분의 R2가 아니죠. R1에 곱하기 I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항이 R1과 R2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성 저항값 RT라고 했을 때 이것은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입니다. 9분의 18이 되니까 몇 오음이죠?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합성 저항값은 2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 V는 I의 뭐죠? RT 값이죠. V는 IR이잖아요. 전류와 전압의 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V는 지금 몇이죠? 12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12라고 하는 것은 자, 전류 I 값에서 합성자 2가 되니까 결국 I는 몇입니까? 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전류 I가 이게 6A로구나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무엇을 내면 됩니까? 그러면 I2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R1 플러스 R2분의 3 플러스 6분의 그 다음에 R1이니까 3 곱하기 전체 전류가 몇이에요? 6이니까 3 플러스 6 9분의 3, 6에 18이 되니까 결국 I2는 2A가 나오게 되겠죠. 자, 결국 I2는 얼마라고요? I2는 2A다. 그럼 당연히 이제 또 계산하게 되면 I1은 어떻게 되겠어요? I1은 당연히 4A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I2는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성 저항값을 먼저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값은 기전력은 지금 12V로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이 I 전류값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합성점의 값을 내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전류는 I 전류는 6A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 I2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분의 R1의 전체 전류 I를 곱한 값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I2는 2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1은 당연히 이제 6A고 이것이 I2가 얼마예요? 2A니까 당연히 이것은 4A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하게 되면 4A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출제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고 그대로 공식에다가 수치만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시간을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번. 3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직류에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고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의해 저항치가 변하고 직류를 차단하는 성질이 있는 부품은 무엇인가요? 전자 부품이죠. 자, 직류에서 전기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의해서 저항치가 변하고 직류를 차단하는 성질이 있다. 직류를 차단한다. 차단하는 부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죠. 자, 콘덴서, 저항, 필터, 트랜지스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콘덴서죠. 콘덴서는 C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페럿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콘덴서는 C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페럿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로 가서 4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9번을 보시게 되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음파와 전파 등 이른바 파동을 방사하던 그 반사파는 원래의 주파수보다 높거나 아니면 낮은 주파수로 되돌아오며 주파수의 고전은 운동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파수의 높음과 낮음에 이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파원이 있고 관측자가 있었을 때 관측자 쪽에서 주파수를 보내주게 되면 파원은 어떤 물체에 닿아서 다시 주파수가 되돌아왔을 때 주파수의 높고 낮음의 어떤 차이의 변화, 이것이 무슨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론 강의 시간에. 무슨 원리일까요? 자, 지문 한번 보실까요? 홀 효과, 초전의 효과, 열전의 효과, 도플러 효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도플러 효과.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적용한 감지기가, 이 원리를 이용한 감지기가 어떤 감지기죠?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바로 도플러의 이 원리를, 효과를 적용한 대표적인 감지기가 바로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의 높고 낮음이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두셔야 돼요. 이 도플러 효과와 관련한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플러 효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결과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 변환하거나 물질이 가해진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에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한다는 얘기죠. 빛으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변환을 한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도플러 효과, 초전의 효과, 광기전력 효과, 자기저항의 효과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광기전력 효과라고 합니다. 광기전력 효과. 그래서 이 광기전력의 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감지기가 적외선 감지기가 있고 또 적외선 샤터 감지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투광기하고 수광기, 이걸 이제 대양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광기하고 수광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 적외선 빔이지 않습니까? 사람 눈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빔을 누군가 어떤 물체가 차단을 하게 되면 동작하는 그러한 형태.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요? 빛으로 변환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광기전력의 효과다.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2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외선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에 DC 12V를 공급한다. 자, 투광기하고 수광기에 DC 전압이죠. 12V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투광기의 부하 저항은 자, 투광기죠. 투광기의 부하 저항은 125입니다. 저항이 125입니다. 수광기에 흐르는 전류. 자, 수광기에 흐르는 전류는 50mA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를 치환해야 돼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따라서 이것은 0.5가 되겠죠. 0.05가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요. 0.05가 되겠네요. 이렇게 좀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적외선의 감지기 투광기 한 세트에 소비되는 전력은 무엇입니까? 전력이라고 있으니까요. 전력이라고 한다면 전력은 이제 우리가 P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이것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이제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여지죠. 투광기하고 수광기에는 DC 12V가 공급이 됩니다. 이때 투광기의 부하 저항은 125ohm이고 수광기에 흐르는 전류는 50mA인데 그것을 단위를 치환해 줘야 돼요. 0.05A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력 P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 P 값은 대략 V 곱하기 I로 하고 이거는 와트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V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광기의 부하 저항을 125ohm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우선 이제 첫 번째 먼저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투광기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투광기에서 편의상 우리가 이제 P1이라고 했을 때 P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에다가 I1이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I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I는 R분의 V잖아요. I1은 R분의 V가 됩니다. I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R분의 V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항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얼마죠? 125ohm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압값은 10이니까 12에 제곱을 하면 14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W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데 전류값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바로 전압의 제곱값을 무엇으로? 저항값을 나눈 값이 바로 투광기에 흐르는 전력값은 1.2W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수광기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광기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편의상 P2라고 하고 P2는 전압에다가 I2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V는 몇이죠?
우리가 12V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전류는 수관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0.0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몇 와트가 나오죠? 0.6와트가 나오는 것이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0.6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투관기하고 수관기에 흐르는 소비되는 전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P1 플러스 P2가 되니까 투관기에 흐르는 전류는 1.2 와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관기에 흐르는 것은 0.6 와트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8 와트가 투관기하고 수관기에 흐르는 전력량은 몇이다? 1.8 와트다라고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었을 때 수험생분들이 아마 조금 어렵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8회니까요. 초창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번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의 형태의 문제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5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6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좀 묻고 있어요. 렌츠의 법칙. 그래서 이 법칙과 관련한 부분은 1장에서는 꼭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렌츠의 법칙이라든지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법칙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좀 정리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오른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력선이 생기는 법칙이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암페어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한번 보시게 되면 전자유제에서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그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코일 내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 이것이 뭘까요? 2번 지문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죠.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을 잘 보세요. 전자유제에서 코일에 발생이 되는 기전력은 그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코일 내의 자속의 변화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게 되면 자장 속에 놓인 전류를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왼손의 세 손가락을 서로 직각으로 펼치고 검지를 자력선 방향, 장지를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받는 법칙을 말한다. 이 왼손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뭐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과학 시간 한번 배우죠. 이렇게 왼손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하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질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장 속에 전류를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오른손의 세 손가락을 서로 직각으로 펼쳐서 검지를 자력선의 방향, 엄지를 도선 방향, 장지가 유도전류 방향에 흐르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왼손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손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자력선, 도선 방향, 유도 전류 방향 나오면 그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항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저항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번 유형의 문제는 10회에 이제 출제된 문제입니다만은, 자,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압과 저항과 전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자 부품에서 보시게 되면 저항, 또 콘덴서, 다이오드, 뭐 이런 부분들에서 트랜지스터라든지 IC, 직접 회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식만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공식을 우리말로, 순 우리말,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류와 전압, 저항의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오음의 법칙으로 표현하며, 그렇죠, 오음의 법칙이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1번 지문이죠. 여기서 그러면 I는 R분의 V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류는 무엇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을 보게 되면 저항 R을 N개 직렬 연결 시에 합성장 RT는 NR로서 N배만큼 저항값이 증가한다. 그렇죠. 직렬로 연결했으니까요. 자, 이 저항 R을 N개로 직렬 연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합성장 RT라고 하는 것은 결국 N의 N배만큼 저항 R을 더한 값의 오음값이다. 맞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직렬 연결 아닙니까?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이니까 N배만큼 R을 더한 값이 되겠죠. 계속 이제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크기의 값의 저항 R을 N개 병렬 연결 시, 자, 저항 R을 N개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성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합성저항 RT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만큼 바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감소. N분의 1만큼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감직의 선로가 길어지면 선로 저항은 감소한다. 이것이 이제 함정이죠. 그래서 4번 질문은 뭐냐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공식인데 R은 rho S분의 L이에요. 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및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저항은 고유 저항 및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제 고유 저항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문 한번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의 선로가 길어지게 되면 선로 저항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선로 저항은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비례하잖아요. 저항은 고유 저항 및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항값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면적은요.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정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번입니다. 자, 66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 계산 형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두려워하신다고 그럴까요?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19에서도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18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 계산과 관련한 문제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장에 이제 이 기계경비 기본 이론과 관련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5ohm이라고 하고 이것을 15ohm. 15ohm이가 5면 이제 생략합니다. 자, 15ohm이라고 했을 때 이때 전류 I가 흐를 것이고 여기 이제 100V의 전압이 흐르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자, 이게 ohm이죠. 저항입니다. 저항이 직렬, 병렬로 합성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합성 저항 값을 구해내야 되겠죠. RT 값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자, 저항 자, 5ohm하고 15ohm, 15ohm이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먼저 구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죠. 그러면 5 플러스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이 됩니다. 이것은 5 플러스 20분의 100이 되니까 결국 15ohm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직병렬로 연결이 된 이 합성 저항 값이 얼마라고요? 지금 15ohm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ohm하고 15ohm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15ohm하고 15ohm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 따라서 이것은 20분의 100이 되니까 이것도 5ohm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합성 저항 값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R은 5분의 V는 무엇이죠? 100이 되니까 따라서 20A가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직병렬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병렬 값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15ohm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15ohm, 15ohm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산하게 되면 5ohm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 여기서 합성 저항 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의 반비례하니까 V는 10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고 전류 I 값은 합성 저항 값은 5ohm이 나왔으니까 결국 20A가 흐르게 된다. 이 회로에는 전류 값은 20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1번. 자, 71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입력 코일의 1차와 출력 코일 2차의 권선비가 2대 3이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N1 대 N2를 이것을 이제 2대 3이라고 하는 것이죠. 2대 3이라고 한다. 이때 변압기에 입력 전압이 120V다. 120V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전압값이 이거를 이제 V1과 V2라고 했을 때 이것을 120V다. 이걸 이제 모르는 것이죠. 이때 입력 전압가 6A일 때 출력 전압하고 출력 전류는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도 제가 이론 강의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압기의 원리를 적용한 부분에서 제가 권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공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이죠. N1 대 N2의 권선수의 값은 전압 V1과 V2의 값이라고 봤을 때 2대 3은 120대 몇일까요? 이걸 이제 치환하게 되면 6이 12가 되고 6, 3에 180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출력 전압 값이 나오게 돼요. 출력 전압. 계산해 보니까 180V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N1과 N2 입력 전류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잘 보시게 되면 I2하고 I1으로 바뀌어져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자, 2대 3의 비율이잖아요. 자, I2와 I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자, I2의 값을 잘 모르니까 I1은 6이라고 한다면 3이 6이니까요. 2는 4가 나오게 되는 4A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180V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 전류는
4A가 나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권선비와 전압의 관계, 또 이 권선비하고 또 전류의 관계, 전류가 조금 바뀌어지게 되죠. I2하고 I1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식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수치를 대입을 해서 이런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74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4번. 74번을 보시게 되면 전류와 전압, 저항, 전기력, 정적 용량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3회 문제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섞어서 출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이 지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저항, 또 전기력, 정전 용량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자, 1번 지문을 잘 보시게 되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맞죠? 자, 2번 지문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도 보시게 되면 저항은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자, R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유저항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쿨롱의 법칙.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곱입니다. 거리 제곱.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부분이 좀 함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의 정적 용량은 두 도체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8번.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적 옳지 않은 것은, 자, 14에 이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만은 이렇게 74번 문제와 같이 전류, 전압, 저항, 기전력, 정적 용량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서 그러면 우리말로 풀어낸 이런 부분들을 틀린 것을 찾아내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류의 세기는 저항값에 비례한다. 자, 1번 질문이죠. 전류의 세기는 I는 R분의 V니까요.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에 비례한다.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저항값은 어떻게 되죠? 저항값은 반비례하잖아요. 자,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이것은 또 뭐라고 풀 수 있는, I는 R분의 V가 되니까 R분의 V 제곱. 또 V는 IR이니까 I 제곱 R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류의 곱이다.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 I 제곱 R이니까 전류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맞죠? 1옴은 도체 양전의 1V 전압을 갈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저항값이다. 그 다음에 전기는 병렬 연결시 전압은 한 개의 기전력과 같고 전류는 각 전리 전류의 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류의 세기는 저항값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값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80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저항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도체의 전기 저항은 재료의 종류, 온도, 길이, 단면적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렇죠. 고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전기 저항은 도체의 고유 저항 길이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지금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여 열로 발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고유저항 로우의 S분의 L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고유저항 및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잖아요. 도체의 고유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길입니다. 하지만 단면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단면적은 분명히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R과 S는 이거는 이제 단면적이니까.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것이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1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1번. 81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저항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자, 이런 유형의 직병렬 유형의 형태입니다. 자, 15ohm이라고 하고 25ohm, 그 다음에 25ohm이고 이거 15ohm이에요. 이거는 이제 35oh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는 먼저 이제 직병렬로 연결이 된 위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10 플러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20 플러스 20분의 20 곱하기 20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 10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10 플러스 40분의 400이 돼요. 그 다음에 10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겠죠. 토탈하면은 35ohm이 나오게 됩니다. 35ohm.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뭐예요? 직병렬로 연결되는 것이 35ohm 아닙니까? 35ohm. 그러면 요 밑에도 이제 보면은 35ohm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30 플러스 30분의 30 곱하기 30이 되니까 60분의 어떻게 돼요? 900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15ohm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 공식을 대입을 해서 수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는 이 부분 값을 구해내니까 35ohm이고 35ohm이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5ohm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6번. 자, 86번을 보시게 되면 출력 잔압이 무부하 시에 442V. 자, 무부하 시 출력 잔압이 441V예요. 그대로 공식만 대입하면 됩니다. 전격 부하 시는 420V라는 얘기예요. 420V이다. 이때 전압 변동률 값은 무엇인가? 자,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시의 전압을 441 빼기 전격 전압 420을 420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값, 이것이 바로 뭐죠?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하게 되면 이것이 5%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압 변동률, 이렇게 보는 거죠. 무부하 시의 전압을 전격 부하 시의 전압으로 빼서 전격 부하 시의 전압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한번 보시게 되면 87번에서는 역방향의 전압을 가해서 어느 특정 전압을 넘으면 전류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특정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 다이오드는 무엇인가? 정류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해요.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다이오드라고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하죠. 정전압.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정전압 다이오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과 1장의 기계겸비 기본 이론에 대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었죠. 자, 지금까지 함께 그 문제 풀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